예,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저희가 56차 줌토크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6차이고요. 예, 56차이고요. 저희가 피터슨 프린시플 오브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서저리에 관련된 책자 중에서 챕터 4에 해당되는 아웃페이션트 아네스시아라는 내용과 함께 5장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번 파마콜로지 아웃페이션트 아네스시아 메디케이션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마취약이나 진정 마취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데이션 하는 그리고 진정 마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통이라든지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신 약제 중에서 레미마졸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맥시마제닉이라든지 특히 맥시마제닉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이 혼합되어서 3대1로 혼합되어서 그 이용해가지고 진통 효과를 최대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해봤을 때 상당히 진통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임플란트 뭐 보통 한 7개 이상,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동통이 뼈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술후 동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맥시마제닉이라고 한 앰플당 상당히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해봤을 때는 뭐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환자가 마취가 깨고 난 다음에 동통이 심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2시간 기간, 술 후 2시간 기간 동안에 동통이 있는데요. 이 동통을 없애줄 목적으로 맥시마제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아웃페이션트 아네스시아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세데이션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모더레이트, 미니멀 세데이션, 모더레이트, 딥 세데이션, 제너럴 아네스시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로컬에서 IV 세데이션을 주로 하는 것은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레미마졸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미콤을 믹스해서 다량으로 주입한다든지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에는 딥세데이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딥세데이션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스판테니어스 벤틸레이션, 숨을 쉬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카디오바스큘라 펑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카디오바스큘라 펑션에는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 인터벤션 may be required.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세데이션을 딥세데이션을 할 경우에는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가 반드시 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미콤 세데이션을 했을 때에는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은 컨셔스 세데이션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환자 벌리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문다고 한다거나 더 크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오더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를 많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골수염이라든지 골격사증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딥세데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SA가 미국 마취과 학회에서 하고 있는 마취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레벨에 따라 전신 마취의
레벨에 따라서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레벨을 먹이고 있는데요. 레벨을 단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ASA1, ASA2, ASA3, ASA4라고 했을 때 5는 사망 단계, 그다음 AS4는 중증 단계의 아주 심한 단계이고요. AS2나 AS3에 해당되는 전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약물로 치료가 되는 그 조절이 되고 있는 사람을 ASA2 단계라고 하고 있고 약물로 조절이 일부 되지 않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를 ASA3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SA2하고 3에 해당되는 것을 IV 세데이션을 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IV 세데이션을 했을 때에는 테이블 4-2처럼 인스트루먼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급장비가 필요한데요. 세데이션을 했을 때 응급장비는 백 밸브 마스크라든지 포터블 옥시전이라든지 에어웨이의 나살 에어웨이라든지 오랄 파랭지알 에어웨이라든지 엔도스티알 튜브라든지 라링고스코프라든지 스타일렛 이게 이제 스타일렛이라는 게 이제 그 철사인데 철사에 의해서 튜브를 간단하게 곱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뭐 석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맥길포셉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코로 넣는다든지 입으로 넣었을 때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유도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 맥길포셉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약제로서는 마취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보통 그 프로마제니 같은 경우에는 도미콤의 기량제이고요. 날록손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약물을 주입했을 때 사용되는 거고, 석시니콜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이완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거나 그러면 튜브를 집어넣는다든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석시니콜린을 주사를 하고 기도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튜브를 라링고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튜브를 집어넣게 됩니다. 엔도스코프를 보해서 엔도스티알 튜브를 이제 트라케아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약제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마제닌, 날록손, 석시니콜린, 뭐 밸브 마스크라든지 포터블 에어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도스코프 튜브라든지 라링고스코프 이런 것들을 같이 맥길 튜브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일정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고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국소 마취를 IV 세데이션을 했을 때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이러한 것들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는 CRP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NPO는 우리가 이제 NPO라는 게 Nil per OS라고 하는데요. NPO라는 게 수술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NPO는 그 NPO의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물 종류 클리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만 끓으면 되겠고요. 라이트 밀 같은 게 약간의 무형무 그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죽 종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6시간 전까지는 NPO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보통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소비되는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50% 이상 소비되는 게 2시간, 식후 2시간 뒤에 되고요. 나머지 50%가 남기 때문에 이 50%가 남으면 결국에는 한 4시간 정도가 돼야 완전히 위에서 나가게 되고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된 상태에서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스피레이션이 발생해서 폐로 음식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NP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PO는 최소한 4시간 딱딱한 거나 솔리드 형태는 6시간 그리고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시간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LSD라든지 이런 것들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마약을 투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통 효과를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근육의 어, 그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또 하나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주고 뇌의 유포리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통통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뭐 LSD라든지 PCP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신마취하에서 같이 사용하게 돼요. 치오펜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과 진료에 있어서는 치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신질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도미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형외과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문제를 일으켰었던 환자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약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 이제 어린이 레스피레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는 엔도스티알, 엔도트라키알 인튜베이션인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인튜베이션 튜브를 사용해야 되고 직경도 작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 치과 질환을 치료를 할 경우에는 N2O라든지 도미컴만을 가지고도 N2O 그 나살 그 이날레이션과 N2O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 N2O와 함께 도미컴을 사용한다면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소아 마비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환자인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튜브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그 에어웨이 확보. 그러니까 소아 환자인 경우에는 에어웨이가 상당히 그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딥세이데이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엔토라든지 도미콤을 사용하는 얕게 마취를 하는 형태로 진정 마취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노인분의 환자인 경우에는 펄머너리 디지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미콤 세데이션이라든지 레미마졸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무호흡증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를 놨을 때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합적인 아주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티비아 튜버러시티에다가 인젝을 해가지고 골수에다가 직접 인젝을 해서 티비아 거디스 튜버클에다가 직접 인젝을 해서 플루이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골수 마취제 그다음에 골수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세오스 인퓨전 펌프를 이용해서 골수 치료라든지 골 내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IV 세데이션이라든지 국소 마취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형태로 골수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펌프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는 케타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케타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레스피레이션 홀드라든지 디프레션을 상당히 감소를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 심장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 케타민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 케타민이 많이 사용하는 진정 마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미다졸람하고 케타민하고 비교했을 때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오는 레스피레이션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케타민 쪽이 조금 더 심한 편이고 도미콤 쪽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미콤 쪽을 심장 질환이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으로는 미다졸람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 환자인 경우에도 미다졸람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입니다. 페디아트릭 환자인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미다졸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다졸람은 IM이나 IV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치과에서는 저희 치과 의원에서는 이제 IV 형태로 플루이드로 100cc에다가 믹스 5ml를 믹스해 가지고 하나 슈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루스 5cc를 동시 투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ml, 2ml를 따로따로 두 번에 걸쳐서 투입을 하는 형태로 진정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IV 세데이션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10mg을 최대로 사용하고 있고 젊은 환자, 오베시티한 뚱뚱한 환자인 경우나 키가 크거나 체중 면적이 큰 경우에는 15mg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킬로그램당 0.5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 60kg이면 한 60kg이면 6, 5, 30, 한 30mg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0mg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최대한 15에서 20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맥시멈 20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날레이션 에이전트로는 숨 쉬어가지고 폐에 직접 마취를 하는 방식으로는 N2O, 할로탄, 세보플로벤, 디프로폴벤, 이소프루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비용이 비싸면서도 가장 적은 효과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소프루란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보플로란이라든지 뭐 데스프라든지 이소프루란을 동시에 전신마취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아트릭 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인 환자인 경우에는 용량 자체를 2분의 1 이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브론코스파즘을 가지고 있거나 천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반드시 가지고 있는 약제를 흡입 마취제, 흡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환자인 경우에는 천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천식 약제라든지 이날레이션 할 수 있는 코로 숨을 쉬게 한다든지 입으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급성 약제, 응급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제들을 꼭 지참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라링고 스파즘이라든지 노지아 보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라링고 스파즘이 있을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석시니콜린을 인투베이션 중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해리성 근육 이완제인데요. 그 근육 이완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노지아 보미팅이 있을 경우에 수술 후에 노지아 보미팅이 있을 경우에는 뭐 보통 오피오이드라든지 그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진정 마취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에는 노지아 보미팅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지아 보미팅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지아 보미팅에 해당되는 보미팅을 일정 정도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약제를 끊는다든지 그다음에 진통 효과를 하고 있는 약제들을 끊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더 항히스타민제제라든지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이걸 동시에 투여를 하면서 동통 그 노지아 보미팅을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 벤조세아핀이 히스타민 안타고니스트라든지 무스카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든지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든지 그루코코티코이드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지아 보미팅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안티히스타민제제 하나하고 글루코코티코이드 덱사메타손을 동시에 투여를 하시면 일정 정도는 노지아 보미팅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스카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되는 몰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몰핀이라든지 무스카린 리셉터라든지 히스타민 리셉터에 비가역적으로 부착되는, 그러니까 다른 부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뭐 피롤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쉽게 노지아 보미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아네스테시아 같은 경우에는 맥시제마라는 아세트아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이 섞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 20cc가 되는데요. 그것을 플루이드 형태로 달아가지고 IV로 인젝을 해주시게 되면 보통 3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시간 내지 4시간 술 후에 아프지 않는 동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는 치료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약제는 이렇게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알러지가 심하게 있을 경우에 1대1000짜리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날록손이라든지 프로마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약제로 구비를 하시고 계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챕터 5에 해당되는 것은 매복 발치입니다. 매복 발치에 해당되는 챕터 5를 같이 오늘은 좀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고요. 챕터 5에 보면 매복 발치와 그 다음에 맹출되지 않는 치아를 보게 되면 보통 퍼센테이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사 인원 중에 매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조사해 본 결과에는 30% 이상으로 매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파샬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80% 정도 아주 상당히 많은 수치 똑바로 나 있는 경우고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5% 정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니인 경우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부분 발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옛날의 개념에는 뭐 보철을 깎아가지고 8번을 치아를 6번이 빠졌을 때, 뭐 7번이 빠졌을 때 8번과 6번을 3유닛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랑니를 갖춰야 된다라고 사랑니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았지만 그 주장들이 상당히 협소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부분 7번의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선호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하는 편을 주로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임팩티드 사랑니인 경우에는 30에서 50%, 18세인 경우에는 30에서 50%가 언이럽트 돼 있는 경우에 이럽트는 완전히 풀로 이럽션 하는 것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세 정도에. 그렇지만 18세에는 매복돼 있지만 25세 정도에는 30% 정도 나오게 되지만 이게 이제 파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퍼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니 발치는 콘빔시티하고 파노라마를 동시에 찍는 게 좋겠다. 콘빔시티는 사랑니 발치에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널과 맥실러리 사이너스가 근접해 있고 그게 퍼포레이션이 돼 있거나 신경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신경 손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아를 빼고 뺄 때 신경 손상 가능성들을 상당히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펌빔시티를 찍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험 급여에 있어서도 매복 발치인 경우에는 펌빔시티는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복 발치의 상병명과 함께 펌빔시티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정도는 다른 부위들도 확인할 수 있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도 뭐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콘빔시티를 미리 찍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급여 형태로. 사랑니는 잘라서 뽑게 되고요.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디피컬티 인덱스를 주게 됩니다. 이제 디피컬티 인덱스를 주게 되고 디피컬티 인덱스 치아를 뽑는 난이도를 주게 되는데 13 지수를 가지고 열쇠 13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네이머스와 제2대구 치아의 거리 그다음에 오크루잘 플랜에서 사랑니가 오크루잘 표면에 있는지 아니면 오크루잘 플랜에 있는지 오크루잘 하방에 있는지 오크루잘 상방에 있는지 사랑니가 그리고 루트가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널에 근접해 있는지 그러니까 루트가 그 메지어로 틸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디스탈 틸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호리존탈하게 있는지 버티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1, 2, 3, 4 점수를 줘가지고 13점에 해당되는 최고 점수가 13점이고 최소 점수가 4점에 해당되는 4점에서 13점까지 해서 10점 이하인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난이도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점에서 11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일반 발치에서는 좀 어려운 발치이면서 신경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의 인디케이션은 페리코라이티스, 페리오돈타이티스, 그 다음에 orthodontic consideration, 그러니까 교정적인 목적으로 발치를 한다든지 오돈토닉 시스트나 튜머가 있을 경우에 앞에 치아가 루트 흡수가 되는 경우에 뭐 7번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대 초반에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권유를 대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투스 덴탈의 프로세스, 덴탈 보철물 하방에 있는 치아인 경우에, 그러니까 보철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하방에 보통 그 사랑니가 있을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턱뼈가 부러지는 부위도 사랑니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웨지 이펙트라는 것으로 턱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동통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 트리트먼트인 경우에 치아를 사랑니를 발치하지 말으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인 경우에 사랑니를 발치하는 덴탈 세게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발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팔레지 9세 때에는 버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뽑지 않고 루트가 3분의 1 이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보통 11세에서 13세 사이에는 초기에 발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13세 이후에 보통 15세 이후에 발치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7세,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권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컴프로마이즈드 메디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펄모너리 디지즈가 있다거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다거나 다른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에필lep시가 있다거나 아스마가 있다거나 코아귤러 패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메디컬 컴프로마이즈드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인접 치아의 인접 구조물, 특히 임페리 알베올라 캐날이 다칠 가능성이 큰다든지 사이너스가 퍼포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지컬 판단을 보류한다거나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떤 저널에는 임페리 알베올라 캐날의 루트가 걸려져 있을 경우에는 윗 상반부에 노출되어 있는 크라운만을 제거하고 그대로 묻고 수처를 해주는 게 좋겠다. 페리코라이티스가 발생되는 일부 크라운 부분만 제거하고 묻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하는 저널들도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복 발치인 경우에 서지컬 테크닉 가든 교정 발치인 경우에는 교정에 페나인이 있을 경우에는 브라켓을 넣어서 유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크라운을 완전히 노출시킨 다음에 루트 쪽은 조심히 다루고요. 크라운 쪽만 완벽하게 노출을 시켜서 브라켓을 달아서 잡아당기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비알 임팩트 돼 있다거나 팔라탈 임팩트 돼 있을 경우에 사스 스크루라든지 스크루를 이용해서 서지컬 업라이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서지컬 디피컬티 인덱스인데요. 여기에서 디피컬티 인덱스는 대체적으로는 서지컬 인덱스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레이머스와 제2대구 치아의 거리가 좁은데 사랑니를 빼기에 어려울 경우, 레이머스를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디피컬티 인덱스를 3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디스탈 쪽으로 누워있을 경우 포지셔닝에 따라서 레이머스 쪽으로 누워있을 경우에를 4점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클루잘 플래너에서 하방으로 사랑니가 있을 경우에는 오클루잘 플래너의 하방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3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일정 정도는 임페리 알베올라 캐날에 2mm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를 3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3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을 때에는 빼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만을 제거를 하거나 크라운만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펠 그레고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3점 만점을 줘서 디피컬티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단계에 걸쳐서 나누고 있고요. 최소가 4점, 최대가 13점이라고 보고 10단계를 더서 10단계에 걸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머스를 사랑니를 빼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엔빌로프 형태로 인시전을 콜부에다 인시전을 해가지고 엔빌로프를 따서 버티컬 인시전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엔빌로프 형태로 한다든지, 버티컬 인시전을 6번 디스탈에서 콜부에서 인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번 디스탈의 콜부에다가 인시전을 해서 뽑는 컴마인 시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컴마인 시전을 이용해서 사랑니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를 뺄 때에는 되도록이면 디스탈을 커팅한다든지 메디아를 커팅한다든지,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가 루트 사이에 인덴테이션을 줘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많이 휘어졌다든지 했을 때에는 치아 크라운을 잘라서 퍼케이션 부위를 제거하고 루트를 하나씩 뽑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있을 경우에는 퍼케이션 부위를 따로따로 해서 루트 피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발치를 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의 엘리베이터 상악 같은 경우에는 메지알 쪽에다가 인덴테이션을 주고 디스탈
튜버로시티를 제거하는 완전히 그 프랙처를 시키는 형태로 그 뒤쪽으로 밀어서 후상방 방향으로 부러뜨리는 형태로 치아를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튜버로시티가 부러졌을 경우에 블리딩이 많이 될 가능성이 테리고 맥실러리 플렉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너브 디스터번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 한 3% 사랑니 발치하고 난 다음에 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너브 컴프레션에 의해서 45%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스판테니어스하게 뭐 약물을 스판테니어스 어버노빌리티를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5% 정도의 이 컴프레션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주 정도에 해당되는 그 너브 인터벤션에 해당되는 그 썬더랜드 분류의 디그리 2의 정도의 3 내지 6개월 내, 3주 내지 6개월 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는 형태의 디그리 2 정도의 너브 인저리를 디스터번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브를 일정 정도는 액션이라든지 마이린 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저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통 디그리 3인 경우에는 파샬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디피컬티 인덱스 10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낸다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리퍼를 해주는 방식이 좋겠습니다.